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책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권기현 선생님 책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책학 이 책으로 처음 강의하는데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변화하는 정책학의 내용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 사셔서 한번 넘겨보셨겠지만 이 책의 아주 좋은 강점이 군데군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는 좀 읽기도 편하고 사례 읽으면서 좀 수험서 고시 수험서에서 사례라는 것을 일종의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중에는 이제 그림과 비슷하게 상당히 읽을 만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 답안지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도 있고 뒤집어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학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 연관성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게 이 책의 위험성이자 좋은 점인데, 자, 우리 앞에 목차를 잠깐 보면요. 목차에서 제3부를 한번 찾아보시면 현대적 정책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은 국가 혁신 이론인데 넘겨보시면 이렇게 건 없고요. 선생님이 보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혁신에서 중요한 것이 제4절 성과 관리, 제5절 갈등 관리. 제5절은 2010년도에 행정고시 50점짜리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제6절은 지식 관리, 약간 이제 전자정부 느낌인데, 다음에 이제 7절은 품질 관리, 13장은 거버넌스인데, 우리 이제 정책학에서 거버넌스는 제3절, 그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정책학을 배웠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만약에 거버넌스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의 구현, 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구현, 집행평가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현. 이런 식으로 나눠 쓰는 것이 이 정책학을 공부하는 또 다른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14장은 제도주의,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15장은 이제 권기현 선생님의 학문적인 편력이 여기 나와 있죠. 전자정부. 오후에 전자정부론 강의하는데 권기현 선생님 책에 전자정부론에 정책학 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할 때 무지하게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이거 하면 전자정부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정책학은 강의하기가 쉬운데 전자정부론의 내용을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알고 보면 상당히 좋고, 16장은 미래의 책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인가요? 정책학 50점짜리로 나왔죠. 그죠? 제가 왜 이 3부를 봤냐 하면, 이 3부의 내용이 다른 어떤 정책학 책에도 없고요. 행정학과 관련성도 상당히 많고, 우리 이제 최근의 정책학의 방향, 변화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정부론이나 가버넌스는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서 차례해 보면 이 책에서 정책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나중에요. 한참 지나고 맨 뒤에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방금 왜 우리가 3부 있잖아요. 13장부터 16장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 얘기를 했고요. 아마 사례가 많아서 사례만 따로 이렇게 보셔도 행정학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하고 다르게 사례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사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것. 사실 여러분 정책보다는 831 부동산 대책, 정부의 시책 또는 정부의 방침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학은 이 네 가지 용어와 혼용돼서 사용되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 세 단어를 많이 쓰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정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시책, 대책,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은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 그죠? 뭐에 대한 거?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정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교육에 관해서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죠.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용어가 정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은 뭐다? 정책은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해결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은 정부가 사회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문제지향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정책학의 역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중에 보고 결국 그 정치학에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1951년도에 이제 행태주의가 아니라 행태주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몰가치적인 거. 가치 중립이죠.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이론 중심의 연구를 하자는 이러한 행태주의의 사조를 비판하면서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해서 이론이 아니라 해결책 중심의 연구를 하자라고 라스웰이 주장했는데요. 라스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행태주의가 너무나 큰 맹위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타다가 1960년대 미국의 흑인 폭동을 막고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고 후기 행태주의와 신행정학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어떤 해결 중심의 정책학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요. 그 논문을 쓴 지 20년 뒤에 1971년 라스웰은 이제 정책 지향의 연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정책학은 이거고요. 요게 자, 52페이지. 책 52페이지. 그 책 52페이지는 정책학이 지향하는 우리 지금 정책학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 과정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과정의 합리화는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와 정책 과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 그래서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와 필요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 과정을 합리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 존엄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규범적이고 필요한 연구니까 처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